11월 3일 국제개발협력 포럼 우즈베키스탄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대원 대사님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우즈베키스탄 특명정권대사님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계명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과 특임교수로 이제 재직 중에 계십니다. 첫 번째 특강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과의 전반적인 관계에 대해서 전반부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지금 외교 관계가 30년, 물론 중앙아시아 전체가 다 30년 됐어요. 예? 러시아도 그렇고 됐는데 30살이면 성년이잖아요, 그죠? 이제 성년으로 진입하는 양국 관계가 좀 재정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외교부에서 문제가 되는 걸 하나 제가 찍어냈는데 뭔가 하니까 양국 정상 간에 경련 단위로 한 분은 우리가 가고 한 분은 거기서 오고 아주 친밀하고 아주 소위 말하는 절친이죠, 절친의 외교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 타직, 투르크메니스탄보다는 한 단계 더 진화된, 성숙된 양국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 특별 전략적. 그 카자흐스탄 같은 거는 그냥 전략적 동반자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매기는데 동반자 관계에서 거기 한 단계 더 나가니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거기다 하나 더 나가니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선수 100% 외교적 레토릭이다. 즉 레토릭이다. 실질이 따라가야지. 이게 뭐가 차별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실질이 따라가야지. 그래서 우리는 이 중앙아시아 전체를 보되 중앙아시아에서 또 중심, 중앙아시아에서 카자흐스탄이 조금 올라갔다 해도 뭐니 해도 그 옛날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300년 전에도 우즈베키스탄이 중앙아시아시는 최고 국가였어요. 최대 국가고 최고 힘 있는 국가라 이게. 지금도 카자흐스탄이 조금 더 퍼캐피타는 조금 더 높아도 여름이면 전부 다 우즈베키스탄으로 관광을 오거든요. 놀러 온다면 휴일, 그죠? 그래서 중심 국가예요. 중심 국가 되다 보니까 여하튼 우리와 뭔가 할 것이 많은데 그래서 하는 걸 열심히 하다 보니까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보다는 특별히 하나 더 붙었다. 그런데 이게 외교적 수사에 그치고 있다. 현실이 공식적인 그런 포맷하고 못 맞춘다, 현실이. 우리가 그만큼 우즈베키스탄을 더 특별 전략적으로 동반자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신북방 정책. 신북방 정책은 본래는 신북방 정책은 러시아 몽골 개량입니다. 그랬는데 그걸 해보니까 엄청 어렵거든요. 말이 쉬워서 시베리아지 시베리아 개척에 우리가 직접 가담한다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러시아가 허락하는 나라가 아니니까 그걸 우리한테 덜커덩 기회를 주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몽골 할 게 짜다라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덧붙였던 것이 중앙아시아입니다. 중앙아시아. 거기서 또 덧붙인 게 시아에서 국가 저쪽에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쪽으로 막 가는 거죠. 가는데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이 그래도 관계를 좀 동반자 관계를 좀 할 여지가 있는 나라는 제가 볼 때는 우즈베키스탄이 넘버 1이고 넘버 2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벡이 1등이요. 투르크메니스탄이 2등이고 3등이 카자흐스탄 정도. 왜 그런가 하니까 이거 유목민 구조를 좀 알아야 되는데 다 같이 사막이나 초원에 자랐다 해가지고 다 같은 유목민이 아니에요. 다 같은. 우즈베키스탄은 유목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정주인으로 역사가 바뀌었고
카자흐스탄은 유목인을 출발하니까 유목인으로 계속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실크로드가 형성이 되면서 우즈베키스탄은 거기에 아주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카라반 상인을 움직였다. 우즈벡은 마지막에 그걸 봤기 때문에 그 국가와 국가 대 이게 루핑이 생기는 거죠. 그 밑에 우리 기업들이 또 다 들어가니까 상당한 선점 효과를 누리면서 이익 창출을 한다. 그 우즈벡이 이익 창출을 엄청나게 하니까 그것이 확산이 된 것이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이익 창출을 해내거든요. 소리 소문 없이 이익 창출을 해낸다. 우즈벡도 소리 소문 없이 이익 창출을 해낸다. 왜? 국가 사업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 전체 그런데 뭐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데 이게 뭐 연관 교육이 뭐 22억 불도 안 되네. 22억 불도 안 되는데 무슨 특별 전략적 관계냐?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뭐 인도네시아나 뭐 저런 데 내려가고 뭐 그죠? 말레이시아나 뭐 이렇게 내려가서 그 미얀마나 이런 거 그 수평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게 아직까지 파이가 크지가 않다 했듯이. 파이가 안 크면 안 크다고 뭐 이러면 부정적이지만 키우려고 생각하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대사를 하면서 보니까 연관교육이 공식 오피셜한 그거는 이렇게 뭐 2 빌리언 조금 넘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한 반 정도 규모 정도는 언어피셜 보따리 장사. 말은 보따리 장사인데 보따리 장사 규모가 연관교육의 오피셜 데이터의 한 반 정도 된다. 반 정도. 실질적으로는 뭐 30억 불 넘어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따리 장사가 엄청나게 됩니다. 엄청나게.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거는 거기서 오다를 하면 비행시간 딱 플러스 해가지고 하루 만에 탁탁 지금은 딜리버리가 돼요. 대한민국 택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봐요. 건설 인프라 협력이 활발하다. 제가 이랬잖아요. 수리길 프로젝트 여러분 뭐 많이 들어봤을 건데 이게 주가 대사할 때 했어요. 수리길 프로젝트 해가지고 롯데케미칼이 따봉됐어요. 기업이 적자로 허덕허덕 하다가 흑자 전환 플러스에다가 지금 롯데 계열사에서 1등, 2등 할 만큼 롯데케미칼이 순이익이 여기서 왔대요. 수리길 프로젝트에서. 인적 교류. 특히 미러 주요 F 지금 요번 10월 24일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그 대통령 전에 까리모프라는 철근 통치를 했던 분이 있죠. 그죠? 그 까리모프 때부터 이 미러 주요 F 대통령 두 분이 무조건 한국이라 그러면 뭐든 좋다 이거 아니에요. 한국이라 그러면 뭐든 좋다.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라 이거거든요. 무조건 한국에 가서 배워라 이거 아니에요. 한국에 가서 배워라. 그래서 지금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막 대학마다 넘쳐납니다. 대학마다. 그런데 뭐 좋은 대학은 뭐 많이 받아갔지만 더 원하는 대학이 많은데도 요새 지금 그 코로나 사태가 돼가지고 비자를 안 내지. 비자. 저 구미공단 쪽에도 뭐 경운대학교나 구미대학교나 뭐 여러 군데서 그 뭐 수십 명, 수백 명 받으려고 그러는데도 그러니까 공부하러 하러 올 사람은 천지. 우리 경상도 말로 천지빛깔이래. 천지빛깔인데 우리가 이 사람을 안 받아들인다. 안 받는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면 그걸 타개하는 방법. 진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답게 우리가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내가 제안을 하나 해놨어. 중앙아시아는 21세기 먹거리가 나오는데, 뭐 중동이 지금 계속 뭐 벌써 고갈이 돼야 되는데 기술이 하도 좋아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 땅을 파헤쳐가지고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서는 그게 꺾일 겁니다. 꺾이고 난 다음에 중동이 하던 그
역할을 세계에서 누가 할까? 그 다음 타자가 누굴까? 누가 봐도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는 안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그 원소 중에 없는 원소가 없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는. 그러니까 그게 개발이 안 돼가 노천에 막 깔렸어요. 노천에 탱스텐이고 뭐고 막 코발트고 다 노천에 막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허락만 받는다 그러면 아주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천년 자원의 보고다. 그 소비에트 유니언 시절 때 다 조사를 해놨는데 그 조사 갖고도 모질에 엄청난 21세기 후반부 가면 진짜 가치를 나타낼 지구의 먹거리 사업이 될 중앙아시아 지역이다. 그런데 그 먹거리 사업 중에 보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가 한계가 있는 게 있더라. 이 자원 에너지 협력에 우리가 다 실패를 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 때 그 중앙아시아 다 훑어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 전부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너무 모르고 이 에너지 자원에게 이 상류 부분, 업스트림 섹터라고 하는데 상류 부분, 개발 자체에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개발 자체. 그런데 이 개발 자체를 우리가 해보니까 이 서방 메이저들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내가 RR에 가가지고 석유공사 드릴링 하는데 그 현장에 가보니까 그래요. 이런 거 드릴링 몇 개 합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 6개월에 하나 항공 뚫는데 육군에 돈이 그거밖에 없대요. 항공. 그런데 메이저들은 엑슨모빌이나 이런 거는 그죠? 그만한 광고를 받았으면 200개를 동시에 뚫어요. 뭘 찾은 대로 찾아내요. 큰 넓은 대지에 가가지고 찾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족족 실패한다. 그래서 상류 부분은 우리가 안 된다, 이게 상류 부분. 하루 부분을 보니까 우리가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선점 효과를 거양하는 발전소, 석유화학, 탈로항, 비료, 운송 인프라, 이거,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격에 우리 퀄리티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도 없어요. 이 중아시아인들 독일이 퀄리티가 좋다 하는 건 왜 모르겠어요? 시켜봤어요.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거라. 그래서 대한민국이 선점을 했습니다. 지금 중아시아. 그러니까 투르크메니스탄이 지금 터지고 있는 거예요. 투르크메니스탄이. 발전소, 석유화학, 탈항, 비료, 운송 이런 건 전부 다 대한민국이. EPC가 들어가는 거는 EPC 여러분 아시는 건 모르겠다. 엔지니어링, 공학, P, 프로큐어먼트, 구매, 그죠? 조달. C가 컨스트럭션. 옛날에는 컨스트럭션 하나만 공고를 치고 하나만 하면 그게 건설회사 되는데요. 요새 건설회사는 EPC를 다 지가 할 수 있어야 돼. 있어야지 EPC. EPC가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이 메이저들을 서러워할 정도로 우리가 경쟁력 넘버원이다. 그러니까 이게 국제개발협력에 우리가 왜 EPC 사업 중심으로 계획을 안 짜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보건협력 이런 거나 그게 코로나 시대로 중요하긴 하지만 중요하지만 우리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지속개발협력 포럼도 이게 상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상대가 뭘 프라이어티가 두고 있느냐. 코로나 해서 접종 A 방역, K 방역 갖고 들어오는 걸 갖다가 저들이 프라이어티 넘버원이라 생각할란지 안 그러면 우리의 경험이 붙는 EPC 경쟁력을 그 나라한테 심어주는 것이 낚시하는데 낚시 기술을 갖다 던져주는 것이 그 나라가 더 프라이어티 넘버원일까?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 그걸 해야지 지속 개발 가능하지. 저들이 원하지 않는 걸 우리는 우벽으로 K방향으로 가서 갖다 뒤로 밀면 저들은 속으로 그게 아닌데 하잖아. 그죠?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걸 좀 우리가 앞으로 하루 부분에 좀 열심히 더 하자. 자동차 사업입니다. 이게 김대중 회장님이 자동차 사업에 들어갔는데 여차 했는데 지금도 들어가고 있죠. 그죠? 우리 여기에 GM이 있으니까 GM에서 일부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는데 여하튼 자동차 사업이 그 사람들의 자동차의 맛을 우리 대한민국의 대우라는 것 갖고
중앙아시아의 자동차 맛을 보여줬어요. 이게 우즈베키스탄에 떨어지니까 그게 카자흐스탄 가고 투르크메니스탄 가고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전부 다 자동차 시장에 우리 대우차들이 돌아다녔거든요. 지금은 또 뭐 조금 나아져 가지고 다른 차도 들어오지만 아직까지도 자동차라 그러면 그게 대우예요, 대우. 대우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 맛을 익혀준 사람. 그리고 1년에 약 40만 대가 여전히 조립된다. 우리 기업들이, 중간 기업들, 부품 만드는 데 많이 들어가 있고, 40만 대가 조립이 돼가지고 계속 퍼지는데, 이걸 갖다 수도를 하겠다네. 그래서 제가 자동차 사람은 전기차로 갈아타든지, 그죠? 이 자동차 시장을 우리가 40만 대를 매년 생산해내고, 그것도 부품 생산해내고, 그걸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맛을 보여주는데 시장을 갖다가 우리가 길들여 놨는데, 그걸 왜 지금 와가지고 팽개치느냐? 40만 대가 작냐? 물론 1년에 500만 대를, 현대는 500만 대를 만들어내니까 40만 대가 작다 하면 작은데, 절대 앞으로 중앙아시아 시장이 커 나갈 걸 생각을 하면 이 절대 40만 대가 기초가 되지. 절대 자동차 산업은 우리가 계속 손을 놓으면 안 된다. 항공물류도 대한항공이 참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대한항공이 얼마나 돌아가신 분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대한항공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낸 거예요. 앞으로 항공이 지금은 북극권 거쳐가지고 거쳐가는데, 북극권 거쳐가지고 영국 가고 프랑스 가니까 거쳐가는데, 이게 사우스 반도를 거쳐가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잖아요. 그런데 안 거쳐갈 수가 없어. 두바이 가려면 그거 다 그리 가야 되죠. 그죠? 중동 가려면 다 그리 가야죠. 중동하고 위에 북극권에 있는 북극권 항로하고 중간 사이에 있는 것이 중앙아시아 CIS 국가들이에요. CIS 국가. 저 우크라이나하고 뭐하고 CIS 국가인데, 거기 가는 거는 어정쩡해요. 항로를 가도 위에 북극 항로 거치고 밑으로 내려오는 거나, 그래가지고 대한항공에서 물류를 담으면 대한항공이 뭐 세계 물류 1위니까 중앙아시아 나바이에 자기들 전략 공항을 세웠어. 나보이를 거쳐가지고 모든 나보이 뛰면 서울 인천에서 나보이를 가면 나보이에서 유럽으로, 러시아로, 프랑크푸르트로 막 전부 다 밑에 중동으로 이렇게 이런 전략을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밀어붙였거든요. 그 여행객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뭐 우즈벡 사람이 많이 한국에 오고 한국 사람이 우즈벡 사마르칸드를 많이 간다 해도 그 여행객만 갖고는 이게 한국 물류의 턱도 멀천다이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 멀천다이스 어디서 얻을 거냐 이게. 그래서 중앙아시아를 개발을 해야 된다. 우리가 공단을 세워주고 산업 역량을 강화해 주자. 거기 자체에서 물류가 생산이 돼야지 이 항공 프로젝트가 뜬다. 그런데 실패를 해보죠. 한진이 망하니까 추가 투자도 못할 뿐더러 우리가 삼성전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안 들어갔어요. 삼성전자만 들어왔다 하면 그 공단이 살고, 삼성전자 뭐 하청업체가 쫙 몰려드니까 살고, 그 현지 물류가 생기면 이 프로젝트가 그 중간 유럽으로 향하는 중간 물류 네트워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네트워크가 생기는데 진짜 이게 아까워요. 그런데 양국의 협력 순위가 그 사이에 좀 이거 안 맞은 것이 있다. 우즈벡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옛날 카르본 해가지고 실크로드 상권을 들고 움직인 사람들이 돼가지고 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뭐 돈 되면 다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결과물이 나오지, 무조건 뭐 사막에 한 곳 뛰어 안 되거든. 그죠? 또 우즈벡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죠? 하면 된다. 이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고 우리 한반도 한민족이니까 하면 된다는 이게 이제 붙었지. 뭐 아프리카 가가지고 탄자니아 가가지고 하면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를 생각해? 중앙아시아도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 다민족 사회라, 다민족 사회가 돼가지고 우리같이 그런 이거 집단 집약력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했거든. 우리 공적 자금 투입하고, 원조하고, 뭐,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면 되긴 뭘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이 상호 좀 튜닝이 필요하다. 튜닝이 아주 튜닝이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 경제 선언을 한다 해가지고 뭐 K방역, 이헬스, 뭐 보건의료, 정보 처리가 어떻고 뭐 그래서 서로 간에 이런 협력 우선순위에 대한 이 튜닝 작업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냐. 친북방 정책 이렇게 막 우리가 잘하는 거 하자 하는데 요새 잘하는 게 뭐냐. 이거거든. 태양광,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 물론 뭐 대한민국 안에서 이거 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뭐 실패. 잘 못한데 중앙아시아에서는 이걸 하면 될 것 같아. 중앙아시아에서는 태양광, 풍력. 그런데 이거 뭐 저가 돌아다니면서 이거 빨리 서둘러라 되고 복합 화력 발전소 당하면 뭐냐? 태양광이다, 풍력이다. 그 좋은 조건을 가야 우리가 왜 이용을 안 하냐 했는데 우리가 잘 못해요. 아랄레 사막 해결, 아랄레, 그죠? 이걸 우리 조림 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성공했잖아요, 그죠? 이걸 갖다 우리 모델을 몇 바탕을 해가지고 아랄레 식립 사업을 우리가 하면 이게 진짜 국제 개발 협력에 돈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개발 협력에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기술 이전, 수출. 너무 우리 끄끼고 앉지 말자. 기술 이전도 해주자. 기술 이전. 첨단 영역, 스마트 팩토리, 그죠? 교통 인프라 건설. 비료, 대한민국 비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농기구, 세계에서 최고 농기구. 소형 농기구 해가지고 골목 들어가가지고 다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농기구, 종자, 파, 양파, 마늘, 뭐 우리가 먹는 거, 입에 달고 먹는 거, 이게 1차 원산지가 전부 다 중앙아시아라요,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에 원본 씨드, 종자가 있다면, 종자가. 종자 사업을 해야 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그럼 특별 전략적 동반자 우즈베키스탄을 특별하게 취급을 하자. 예? 특별하게. 어떻게 취급할 거냐. 경제 분야에서는 FTA 이런 거 잘 알죠. 우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그죠? FTA 잘 알잖아. 이게 왜 경제 분야만 FTA 하냐, 야. 특별한 그걸 가격을 놔가지고 특별하게 움직이도록. 이걸 갖다가 사회 분야로 확대를 하자. 사회 분야 확대. 사회연합 어그리먼트를 만들어내자. 우즈베키스탄은 특별히 한번 취급해야 돼. 그 나라 사람들이 한국 들으면 한국에서 우리 내군이 받던 모든 대우를 그대로 받게. 교육도 그대로 받고, 교육 받는데 무슨 비자 가져오느라 뭐, 그러지 말고, 우즈베크 사람 들어오면 전부 다 지가 원하면 대학교 가고, 지가 원하면 대학원 가고, 박사하고, 마음대로. 우리도 가면 그런 대우를 받자. 우즈베키스탄도 얻는 바가 많은 거예요. 우즈베키스탄은 우리가 진짜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내면 우즈베키스탄 동서남북으로 퍼져 있는 브릭스라든지 큰 시장들이 전부 우리가 우즈베키스탄을 점핑보드로 삼아가지고 다 칠 수가 있다. 우리가 칠레하고도 FTA 만들어내는데 칠레하고 180도 틀린 후진국 페루하고도 FTA를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 FTA를 하는 게 조항마다 다르거든. 나라마다 조항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우즈베키스탄하고 조항만 잘 서로 타협을 하면 얼마든지 소셜 유니언 어그리먼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러게 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 이상 제가 말씀드릴 거는 끝이고, 나중에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면 나중에 세컨 렉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두 번째 특강은 저희 김병일 교수님이십니다. 저희가 이제 줌으로 현지에 계신 교수님과 연결을 했고요. 김병일 교수님은 현재 우즈벡 동방대학교에서 부학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인사할까요? 살롬 알레이쿰, 살롬 알레이쿰.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살롬 알레이쿰. 살라마네꼬. 네. 살롬 알레이쿰. 우리 그 히브리에서 샬롬 하는 것처럼 평화가 당신에 있길 원합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누구를 만나도 또 어떤 환경에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또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하는 게 이 우즈벡 문화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입니다. 오늘 이렇게 줌으로나마 여러분에게 우즈벡산을 소개하고 우즈벡의 교육 환경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전 대사님께서 지속 가능한 국제개발 협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 제가 잘 들었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측면의 개발 협력이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면 저는 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개발 협력, 특별히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이 교육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즈벡산은 한 개의 그 특별시, 그래서 지금 타슈켄트 특별시, 그 다음에 우리 수르길 프로젝트 말씀하셨던 지역이 그 왼쪽에 초록색의 까라칼 파키스탄, 그게 자치공화국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런 제도가 없는데요. 이 자치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정부 직제를 다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외교권, 그다음에 국방권 이런 것이 없고 이 우즈벡산 내에서 대통령도 있고요, 교육부 장관도 있고요, 각 부서가 다 있습니다. 이 까라칼 파키스탄 공화국은 까라칼팍이라고 하는 민족이 주로 분포되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게 자치공화국이 있고요, 12개의 주가 있습니다. 우리 전라도, 경상도, 뭐 이런 충청도 이런 도가 12개 도가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에 인구가 약 3,500만 명이고요. 공용어는 우즈벡어 그리고 러시아어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그 통용어로서 영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제가 초창기에 이 땅에 와서 굉장히 놀랐던 것은 교수들조차도 영어를 사용하는 교수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수들이 영어를 전혀 모르고요. 아는 교수님들은 대부분 이제 해외에서 유학하고 오신 신진 교수님들은 이제 좀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곳은 러시아어가 우리 영어처럼 통용되는 그런 곳이고요. 학제가 대부분 1학년부터 9학년까지 그리고 10학년, 11학년, 12학년 이렇게 3년 과정으로 고등학교 과정이 있었는데 최근에 또 학제가 바뀌었습니다. 1학년부터 9학년까지 중등교육까지 되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교육이 10학년, 11학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전체 이 나라 교육부에 등록되어 있는 대학의 수는 113개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 해외 분교, 해외 대학이 22개 정도의 대학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을 기초로 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즈벡산 공화국 이 중등 고등 교육부라고 하는 이 부서의 마크입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교육부는 두 개의 교육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민교육부라고 해서 유치원과 9학년까지,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과정, 그거를 담당하는 국민교육부 장관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와 대학교, 이쪽 과정을 담당하는 중등 고등교육부가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전체 교육기관 수는 9,680개 정도가 있고요. 그 안에 이제 학교로, 우리 한국으로 하면 초중 고등학교에는 학교로 크게 두 개의 그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리제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요. 또 하나는 칼리지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리제이라고 하는 그룹은 뭐냐면, 이 학교 기간 동안에 공부를 해서 대학 입학 시험을 볼 수 있는 교과 과정으로 편성된 학교가 리제이고요. 나머지는 컬리지인데, 컬리지는 본인이 희망해서 선택한 그 직업, 기술을 가지기 위해서 배우는 학교, 이게 칼리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전문대학의 칼리지와는 또 다른 그런 형태의 실업계 고등학교, 직업 고등학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너무 불균형이 심하죠. 그러니까 인문계, 자연계, 즉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리제이 수와 그냥 학교를 마치자마자 직업 전선에 뛰어드는 이 학교의 개수가 너무 언밸런스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학은 말씀드린 것처럼 113개 대학이 있고요. 전체 학생 수, 모든 통틀어 학생 수는 650만 명 있습니다. 자, 우즈벡산 이해를 위해서 기본적인 전제가 좀 이해가 돼야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유목민적 요소, 이슬람적 요소, 소비에트적 요소 이 세 가지가 현재까지 독립 30주년을 맞이한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런 이 요소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유목민적 요소라는 것은 이 나라 민족들이 전통적으로 유목민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요. 물론 우리 대선이 말씀하신 것처럼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탄보다는 훨씬 더 일찍 정착을 했기 때문에 종주민의 정착민족 요소가 있지만 이들의 삶의 기저에는 유목민족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유목민족 요소가 많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유대인 히브리인들이 유목민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죠. 그것처럼 이 유목민들은 우유자적하면서 그 초원에서 서사시, 구전 요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래서 서사시가 발달되어 있고요. 노래하는 게 발달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 또 음식이나 문화적인 요소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교육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슬람적 요소입니다. 이 중앙아시아 이슬람은 중동의 이슬람과는 전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슬람의 영향을 아주 상당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무슬림, 나는 이슬람 종교를 가진 우리 조상 대대로 이슬람의 문화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즈베크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교육 측면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소비에트, 사회주의적 요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를 이해하려면 일제 36년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처럼 이 우즈베키스탄과 중앙아시아를 이해하려면 바로 이 소비에트 70년의 통치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공식적으로 70년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거기 100년에 가까운 통치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에 이 소비에트 사회주의적 영향력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것을 자연스럽게 교육계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냐면 소비에트 통치 70년 동안 이 소련이 이 지역의 사회 인프라를 다 구축을 했습니다. 전기, 가스, 난방, 상하수도, 통신 이런 부분들을 이미 1970년도 전후에서 모든 도시에 건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사실은 1994년도부터 처음에 와서 이제 이쪽 지역, 중앙아시아, 소련 지역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기숙사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기숙사에 가보니 공동 부엌이 있습니다. 공동 부엌에 갔더니 가스 렌지가 있었는데 그 가스 렌지가 활활 타고 있었어요. 1994년도에. 그래서 제가 요리를 하고 오면 늘 가스불을 끄고 제 방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부엌에 들어갈 때마다 가스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이제 요리를 하려고 솥을 들고 부엌에 갔는데 마침 가스불을 켜놓고 나오는 현지 학생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학생을 불러서 막 야단을 치듯이 하면서 제가 교육 훈계를 했습니다. 야, 이 가스가 얼마나 중요한 에너지인데 이것을 왜 끄지 않느냐고, 왜 내가 올 때마다 켜져 있냐고, 너희들은 왜 끄지 않냐고 제가 막 야단 치듯이 했어요. 그때 그 학생이 저를 뼈니 쳐다보면서 아주 당황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그 이야기입니다. 야, 너 몇 호에 사니? 이 기숙사에 사는 모든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근무율이 있다. 그건 뭐냐면 절대로 365일 가스불을 끄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나라가 가스가 납니다. 그리고 가스는 국가가 다 제공을 합니다. 물론 일반 가정에서도 이제 가스 난방이 있고요. 가스불을 켰는데 가스비가 굉장히 쌉니다. 너무 싸요. 한 달 해봐야 15,000원, 20,000원 정도. 저희 가정에서 지금 그런데요. 하여튼 대학 기숙사의 가스는 국가가 주는 무료이고요. 가스 렌지가 너무나 낙후되어 있어서, 오래되어 있어서 80년도 정도에 설치된 가스 렌지 같아요. 우리 한국 같은 원터치 불꽃이 튀는 그런 가스 렌지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스를 켜려면 시장에 가서 성냥을 사야 됩니다. 성냥을 사서 불을 붙여서 가스를 켜야 돼요. 이게 번거롭죠. 또 하나는 시장에 가서 그 성냥을 사는 게 번거롭죠. 성냥은 내 돈으로 사야 되죠. 이게 아까워서 가스불을 365일 켜놓는 나라가 우즈베키스탄이었습니다.
이게 소비에트가 준 혜택이었죠. 자, 이런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회 인프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도시는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한동의 포항보다 훨씬 좋은 도시입니다. 포항에 지하철 없죠? 여기는 1970년도에 이미 지하철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타슈켄트라고 하는 도시가요, 소비에트에 아주 큰 혜택을 받았던, 그러면서 제가 교육을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바로 이 교육 제도, 교육 시스템, 교육 하드웨어를 이 소련이 다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그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1939년도에 이 지역에 문맹률, 문자 해독률 아시죠? 문맹률은 뭐예요?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걸 문맹률이라고 하죠. 그다음 문해율,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1939년도에 78%였답니다. 1970년도에 이 지역의 99.7%가 다 문자를 읽고 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한국의 1970년도에 우리 부모님들 중에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요, 1970년대 99.7%가 문해율을 자랑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게 바로 소비에트가 이곳에 영향력을 미쳤던 교육 덕분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녀 평등, 이슬람적인 요소가 있지만 교육에 있어서 남녀 평등합니다. 실질적인 그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교육이 다 의무 교육입니다. 제가 1994년도에 제가 이곳에 와서 학위 과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이곳에 있는 대학생들이 다, 모든 대학생이 다 무료로 대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자 이제 대학생 정원에 20% 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을 내는 전액 국비 장학생에서 20%는 학비를 내는 학생들로, 또 좀 더 지나자 50대 50, 좀 더 지나자 70대 30, 좀 더 지나자 80대 20. 지금은 20% 학생들은 전액 국비 무료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80%는 이제 학비를 내죠. 이게 바로 소비에트가 모든 국민들에게 무료로 교육시켜줬던 이런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까지 입학률은요, 거의 99%에서 100%에 가까운.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는 건 뭐 다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여튼 이런 교육 환경을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교육, 대학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즈베키스탄 대학은 우즈베키스탄 고등교육부에 등록되어 있는 113개의 대학이 있고요. 그 중에 4국계 대학의 분교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1개의 외국 대학이 있는데요.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학교에 해당하는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고등군사학교, 우리 뭐 육군사관학교 이런 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학교를 이야기하고요. 예술공연대학, 그 다음에 이 종합대학에 지방 분교대학이 3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대학으로 아카데미라고 해서 아카데미아라고 하는데요. 이런 대학이 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하면 우리는 대부분 유니버시티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나라에서는 대학하면 이렇게 종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아카데미아가 있고요. 유니버시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스티튜션이 있습니다. 인스티튜션을 하면 한국으로 하면 좀 단과대학, 비슷한 대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 단과대학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학사 4년, 석사 2년, 박사 3년 이런 과정도 있고요. 사실은 90년도만 하더라도 학사 5년제, 그 다음에 석박사 과정은 3년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이야기하는 2년제 정대학은 거의 없습니다. 자, 외국계 대학 중에서 특별히 큰 대학이 러시아 연방국립대학이고요, 인도계 대학이 있고요, 유럽계 대학이 있고요, 우리 한국계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대학이 있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러시아 연방국립대학 소속의 대학들이 이 분교를 굉장히 많이 이곳에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 대학 같은 경우는 2개의 대학이 있는데요. 컴퓨터, 전기, 정보통신, 전자통신 이런 학과들을 많이 개설했습니다. 아무래도 인도가 이 컴퓨터, IT 계열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대학들을 이곳에 설치했고요. 이 나라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학과 중에 한 학과들이 바로 이런 계열입니다. 그다음에 유럽 대학교 중에 라트비아, 발트 3국에 있죠, 라트비아. 그다음에 이탈리아,
토리노 공과대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에 가장 먼저 세워진 외국계 대학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은 대통령 영위에서 특별히 세워진 대학이고요. 비즈니스 정보, 금융, 경제, 그다음에 국제 3법 이런 학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계 대학을 잠깐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과의 협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페르가나 국제대학이 있는데요. 한국의 서정대학과 좀 연관이 있어서 그곳에 아마 이사장님이셨던 분이 이 대학을 설립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광경영, 육아교육, 한국어, 컴퓨터 회계관리, 정보통신, 자동차, 건축, 공학 이런 학과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하대학, 한국대학으로는 가장 먼저 인하대학이 있고요. 정보통신 분야가 좀 특화되어 있고요. 물류학과가 이 특성화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천대학이 있는데요. 이 부천대학은 유아교육이 전문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사실 전문대학이에요. 근데 전문대학인데 이 나라의 대학으로 진출하면서 이곳의 유아교육, 취학 전 유아교육 특화대학으로 정부의 협력으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개교가 되었습니다. 이 부천대학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된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현직 대통령, 우리 지지난주에 대통령 선거를 해서 다시 이제 두 번째 임기를 맞이하는 대통령이 있는데요. 그분의 이제 딸이 있습니다. 그 딸과 사위가 한국에서 한 10여 년 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대통령의 손주죠. 손주가 한국의 유치원을 다녔는데 아주 좋은 기억, 그리고 한국의 유치원에 있었던 그런 좋은 이야기들이 부모와 지금 여기 계신 대통령께 보고가 되면서 한국의 유아교육, 유치원, 이것을 전 우즈베키스탄에 도입하라라고 하는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지면서 한국의 유아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런 측면에서 부천대학 유아교육과, 그래서 그것을 특성화하기 위해서 부천대학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천대학의 유아교육이 가장 우리 여학생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인기 있는 학과가 됐습니다. 여주대학이라고 있는데 제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 러시아어, 경제, 사회복지, 엔진, 응용과학고, 관광, 건축, 건설, 이런 학과들이 경선되어 있고요. 아주대학교가 작년에 이제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경인대학교가 아마 항공, 비서학과 이런 계통의 대학으로 형성이 되었는데, 이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한국에 좀 유수한 대학들, 그래도 더 좀 앞서 있는 대학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욕심을 부려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 있는 대학들이 와서 급격하게 진출하면서 우리 한국 대학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또 한국 교육을 대표하는 대학들로 이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제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이 대학의 수준들을 이 나라 정부가 또 이 나라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이 파악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나라의 한국으로 하면 PD 수첩과 같은 그런 특별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한국의 한 대학을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공부하고 있는 수백 명의 우리 현지 청년들 인터뷰하면서, 그리고 이 대학이 과연 한국에서 랭킹이 몇 위에 드는 대학인가, 이 대학의 교육의 질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좀 시사점을 제공하는 PD 수첩과 같은 그런 좀 비평적인 취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도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한동대학도 한번 좀 우리 한동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장점을 가진 그런 전공 분야에서 좀 진출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알기로 이미 우리 안진원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교수님들께서 우리 한국의 경영, 경제, 또 매니지먼트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이 나라 정부 관료들, 또 석사학위 과정들 이런 것을 하면서 아주 정부로부터 좋은 호응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아직 대중화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한동대도 한번 글로벌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는데, 좀 이 중앙아시아에 한번 좀 진출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 개인의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싱가포르의 경영개발대학교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매니지먼트 쪽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웹스터 대학, 이런 대학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나라 대학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99.9%, 거의 100%가 다 국립대학입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국립대학이었는데 최초로 이 나라 현지 사립대학교가 개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학은 아크바라고 하는 대학인데요. 한국으로 하면 우리 삼성과 같은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자, 건설, 모든 분야의 종합 회사인데요. 그 회사가 이 대학을 이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그리고 이 아크바 종합병원 이 의료계 쪽으로 이 대학이 최초로 세워져서 가동 중이었습니다. 자, 이 대학 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뭐냐면 여러분 이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에 있는 많은 대학들은 대부분 소비에트 당시에 이 교육 디자인이 되어 세워진 대학들입니다. 즉 소비에트 당시의 인구 성장률, 학생 수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대학 인프라를 만들었고요. 대학 교육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었죠. 그런데 독립 30년 동안 지난 30년 동안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즈베키스탄은요. 1년 출생률이 얼마냐면 약 70만 명 정도 됩니다. 60만 명, 70만 명, 80만 명에 입학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매년 그 학교 진학하는 학생 수가 60만 명, 7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대학 진학 응시자들도 입시 응시자들도 70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학 정원은 6만 명에서 7만 명입니다. 이게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정부가 지금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10만 명까지 늘려라 하는데 이게 늘릴 수 없는 게 교육 하드웨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오전반 대학생, 오후반 대학생, 야간 대학생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대학 정원과 대학 응시자가 엄청난 언밸런스가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 높은 경쟁률이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너무나 많은 부패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국 대학과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 예를 들면 2019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 유학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그때 한국에 있는 유수한 대학 23개 대학이 참가했어요. 근데 이틀 동안 약 4천여 명의 우즈베키 학생들이 여기 참여합니다. 그만큼 수많은 학생들이 이 유학에 대한 관심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유학 중에서도 한국 대학에 대한 그 유학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 나라 정부, 물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바마 대통령 때도 한국 교육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는 정말 한국 교육만큼은 한국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강한 정부의 그 드라이브와 그다음에 이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코리안 드림이 있기 때문에 이 한국 유학에 대한 이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제가 그 데이터를 찾아보니까요.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 순위를 보니까요. 가장 많은 유학생이 중국 유학생입니다. 중국. 그 다음에 베트남. 그 다음에 이전에는 몽골 다른 나라였는데 세 번째가 바로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우즈벡 유학생이 전체 외국 유학생 15만 명이 넘는데요. 그중에 9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간 학생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자 하는 학생들의 수가 얼마나 많냐면요. 여러분 한국에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토픽 시험을 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근데 토픽 시험을 우리 여기 한국 대사관 산하에 한국 교육원이 있습니다. 교육원에서 주관을 하는데요. 토픽 시험을 봐야 되는데 한국 교육원이 매 그 토픽 시험 때마다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매년 늘려도 토픽을 응시하는 응시자 수가 너무나 많아서 토픽 시험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2021년 11월 1일 날 12시 00시를 계기로 인터넷을 오픈합니다. 이 토픽 시험 응시하라고. 근데 응시를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분 만에 그 응시 정원이 차서 더 이상 응시를 할 수 없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4시간, 5시간 동안 응시를 했지만 트래픽이 너무 심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시험을 못 본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한국어과, 저희 한국학대학 안에 한국어과가 있어서 거기서 학생을 가르치는데요. 3학년, 4학년 매년마다 매해 때마다 응시를 했지만 시험을 못 봐서 4학년까지 온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 정도로 토픽 응시자 수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최근 올해 이제 6월 달에 이제 학년 졸업식을 하고 우리 4학년 저희 제자 중에 25명 중에 7명, 8명이 정부 촉천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학비 없이 석사과정에 입학해서 합격하는 그런 좋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국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의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제 현실적인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학업에 열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래서 학교에 오지 못하고 시장이나 또는 건설 현장이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면서라도 돈을 벌려고 하는 우리 알바를 하는 학생들의 수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정말 하기 싫은 알바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은요 과일이 너무 풍부합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는요 산더미처럼 수박을 길거리에 쌓아놓고 팝니다. 메론을요 정말 엄청 큰 무덤처럼 쌓아놓고 그걸 팔아요. 그런데요 거기에 알바생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는지 아십니까? 밤 12시부터 새벽 6시, 7시까지 알바생을 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해서 파는 수박의 몇 %는 네가 알바비로 갖고 나머지는 주인에게 줘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냥 박스 깔아놓고 자면서 그거를 팔아야 됩니다. 그런 학생들이 학교에 오면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해요? 사실은 수업을 들 수가 없죠. 이게 이제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잦은 결석이 있어요. 물론 이 외에도 그냥 공부를 하기 싫어서 안 오는 게으른 학생들도 결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결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학생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학비를 감면받고 공부했지만 지금은 거의 80%, 90% 학생들이 학비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국립대학인 경우는 1년에 1,000불에서 1,200불, 1,500불 이 정도 되고요. 사립대학, 외국대학은 5,000불, 4,000불, 5,000불 이 정도의 그 학비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이 책이 없습니다. 교과서가 없어요. 강의, 전국 강의에 주교재, 부교재, 뭐 참고문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요. 학생들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교육 설비.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희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교실 칠판을 보면요. 분필로 써지지가 않아요. 이게 너무 오래되고 너무 낡아서. 그 다음에 그 분필을 써도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지우고 또 다시 써야 되잖아요. 지우면 우리 그 흔한 그 시골에 있는 분필 그 지우는 지우개 있잖아요. 그 지우개가 없어서요. 휴지로 짓습니다. 휴지로. 혹은 정말 걸레 같은 거 있어요. 걸레. 이렇게 우리 손수건보다 더 작은 걸레. 정말 걸레예요. 그거 갖고 지워야 되는. 이런 그 대학이 태반입니다. 저희 지금 제가 있는 동방대학은요. 이 나라에서 과거에 엘리트들이 다니던 그래도 좀 수준 있는 아이들이 다니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런데 저희 대학에도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뭐 얼마나 열악한지 모릅니다. 컴퓨터, 인터넷 인프라요? 택도 없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엄청난 개혁과 이 개방을 주도하시면서 각 대학에 이제 컴퓨터 보급하고 인터넷 보급하고 이런 것들을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무선 인터넷을 다 설치하고 해요. 다 설치돼 있어요. 근데 작동이 안 돼요. 그리고 누가 올 때만 작동을 시켜요. 왜? 재원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것 좀 염두에 두시고요. 좀 끝으로 과제와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육 콘텐츠 개발 굉장히 시급하고요. 교수 학생들의 교육의 질적 제고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는요
우리 한동대하고 비교할 때 정말 다른데요. 한동대는 제가 알기로 있기로는 무감독 시험을 보는 대표적인 자랑스러운 대학교이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요, 교수와 1대1로 시험을 보는 아주 자랑스러운 대학교입니다. 여러분, 이거 소비에트 때부터 있었던 전통이에요. 학생들 개개인이 교수실에 와서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면서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가 적혀 있는 이 제비 복기가 있어요. 이 통에 이렇게 이제 많은 이렇게 꽂아 놓습니다. 이렇게 꽂아 놓으면 학생이 와서 그걸 뽑는 겁니다. 뽑고 이제 펼쳐서 그 문제를 읽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그 답을 교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이 나라의 전통 이 대학 시험입니다. 국제화 역량도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언어, IT, 그다음에 국제 학술지 논문, 교수님들이 논문을 영어로 쓸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고요. 논문을 이렇게 국제적인 저널에 발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우리 한국 교육 노하우를 전수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국의 유수한 대학들이 이곳에 좀 모델 대학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 나라 대학에 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대학들이 좀 설립되면 좋겠다는 것과요. 그다음에 사이버 대학, 우리 한국의 사이버 대학의 교육의 질이 사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사이버 대학들을 또 이쪽에 있는 대학들에게 연결시켜주고 또 사이버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전수해주면서 지금 여기에 너무나 많은 지원자들이 있지만 공부를 못하고 재수, 삼수, 오수, 육수 뭐 이렇게 하는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대학을 가야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직업을 찾기에 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에 가면 책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그 모든 그 시스템이 옛날 시스템입니다. 제가 찾고 싶은 책이 있으면 그걸 적고 이름을 적으면 거기에는 사서가 가서 한참 동안 찾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열악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좀 같이 한번 협력할 수 있다면 좋은 이 교육 콘텐츠가 개발되어지고 국제 개발, 지속 가능한 국제 개발에 있어서 이 교육 소프트웨어가 구축이 되어질 때 이 나라의 하드웨어, 경제 분야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대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돌아가신 김우중 회장께서 지은 책이 있었어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중앙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로 좀 시선을 돌리시고 정말 할 일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좀 우리 청년들, 한국 청년들이 와서 이쪽에 있는 청년들에게 꿈을, 희망을 또 비전을 주고 같이 이들과 교류하면서 좀 청년의 때에 한번 좀 새로운 목표와 이 꿈을, 도전을 좀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요, 굉장히 순수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그 인사하는 거 소개시켜드렸잖아요.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처음 만나면 손님입니다. 두 번 만나면 친구가 됩니다. 세 번 만나면 가족입니다. 이런 생각, 이런 그 마음을, 하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과 아주 정서가 너무 유사하고요. 여러분 이 나라에서는 서양 영화, 헐리우드 영화 그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 동방, 우리 대장금 뭐 이런 영화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사랑을 나누고 좋아하는 여인을 손 한번 잡아보려면 드라마 한 50회를 지나야만 가능하잖아요. 설레이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 아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아주 그 정서와 이 생각과 이 멘탈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오면 아마 코드가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 오시면 이 정부가 우리 신북방 정책 취하고 또 중앙아시아는 아직까지 중앙아시아 전문가가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한국의 그 대학 한 군데에서 지금 중앙아시아학과가 개설됐는데요. 아직까지는 여기가 그 블루 오션 지역이라고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우리 아까 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문화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모든 측면에서 이곳은
아직까지 개척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이제 좀 간을 봤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셔서 함께 좀 이 지역을 좀 개발하고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그런 글로벌 리더십이 우리 한동대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간다면 선교사적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 가야 된다. 대한민국 사람만이 젊은 선교사적 소명의식으로 부딪히면 그런 뭐 가서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그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참 우리 젊은이가 가서 활개치기가 참 어려운 사회 환경이다 싶어요. 그래서 소명의식을 갖고 가자. 그러면 됩니다. 예.